네, 안녕하십니까. 울산대학교 정동희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 김성훈입니다. 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직접 다이메틸 카보네이트 합성에 대한 기술 경직성 분석입니다. 그 중에서 시간 관계상 중립합 변수를 추적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다이메틸 카보네이트를 제품으로 선정하게 된 계기를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앞선 발표에서 말씀 많이 들었다시피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다이메틸 카보네이트를 합성할 수 있고 최근 떠오르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해액의 용매로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DMC는 기존 산업에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 첨가제로 사용되어져 왔고 그리고 페놀이나 아닐린 등과 같이 기존의 석유화학 물질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용매로서 사용되어져 왔고 그 다음에 폴리카보네이트를 합성하는 데 필요한 중간 물질로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DMC 시장에 대한 전망을 볼 수 있는데 2020년도 이후로 DMC의 수요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DMC 수요량의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대표적인 산업으로서는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을 들 수 있는데 이 DMC가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해액에서 용매로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소유량에 대한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 2000년대 이후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소유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아스펜 플러스 환경하에서 공정 시뮬레이션을 하였는데 공정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 데이터를 얻어와야 했습니다. 근데 DMC를 합성하는 방법에 기존에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기존에 있는 방법들에 대한 단점으로서는 반응 경로가 복잡하다던가 아니면 폭발성 위험이 있는 에틸렌 옥사이드 같은 물질들을 사용하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실험 데이터로 가져온 것은 이산화탄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반응 경로가 비교적 간단한 직접 DMC 합성 공정에 대한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논문은 혼다 등이 세리모트 촉매사에서 투시아노피리딘이라는 탈수제를 활용하여 직접 DMC 합성 공정을 실험으로 한 논문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공정도는 이 왼쪽에 있는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스펜 플러스사에서 공정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공정에 대해서 이 기존에 있는 논문의 데이터로 삼고 이 공정도를 같이 모사하였습니다. 근데 이 기존에 있는 공정도를 보시면 이 증류탑을 설계할 때 아스펜 플러스에 있는 DSTW 모델을 사용하여 그 주요 파라미터를 얻고 얻은 파라미터를 레드 프레그에 적용시켜 나머지 변수들의 디자인 스펙이나 옵티마이제이션 툴을 활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연구에서 DSTW를 거치지 않고 레드 프레그에 있는 주요 파라미터들을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때 설계 변수나 제약 조건으로 설정하고 외부 프로그램인 파이썬과 연동하여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네, 먼저 연구 내용입니다. 먼저 그 시뮬레이션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메탄올과 이산화탄소가 양분비로 들어가게 되어 순도가 95%를 가지는 시간당 5.25km의 DMC가 생산되게 됩니다. 여기서 반응에 쓰이는 물질의 발표의 편의상 2시아노피리딘이라는 탈수제를 2CP라고 하고 2CP하고 여기서 반응기에서 2CP하고 물이 만나서 2피콜리나마이드가 되는데 이 2피콜리나마이드를 2PA라고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하고 2CP하고 메탄올이 펌프나 합치기를 통해서 반응 강력까지 가압이 되게 되고 히터를 통해 들어가게 됩니다. 히터를 통해 들어가게 된 스트림은 반응 온도까지 다시 가열된 다음에 등원 CSTR 반응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응한 스트림은 DMC하고 2PA가 많은 스트림이 되는데 여기서 다시 밸브를 통해서 감압이 되고 히터를 통해서 온도를 약간 더 낮춘 뒤 플래시 드럼을 통해서 기체와 액체를 분리하게 됩니다. 기체 스트림은 다시 이산화탄소가 많은 스트림으로 다시 리사이클하게 되고 액체 스트림은 다시 첫 번째 증류탑으로 가게 되어 DMC와 2PA를 분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2PA는 다시 리액티브 디스틸레이션 컬럼으로 가게 되면 2CP하고 물로 거의 분해가 되게 되는데 2CP를 다시 탑재해서 회수하여 반응물로서 회수하게 됩니다.
네, 이번 연구의 목표인 중립탑 변수를 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목적 함수를 설정하였는데 제가 나중에 추후에 할 연구가 경계선 분석이기 때문에 목적 함수로 쓰는 DMC의 유량이나 F1으로 표현된 여기 DMC의 유량이고 F2로 표현된 것은 해소되는 2CP의 유량입니다. 이 둘의 합을 최대한 목적 함수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구 결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변수는 X1부터 X8까지 설정하였는데 X1과 X4에 대해서는 첫 번째 중립탑에 대한 설계 변수이고 X5부터 X8까지는 두 번째 리액티브 디스틸레이션 컬럼에 대한 설계 변수입니다. 네, 이렇게 범위를 설정한 이유로는 기존에 앞에서 보셨던 공정도에서 나온 최저값에서 30%의 범위를 준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약 조건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는데 프로덕트의 몰 분율과 그리고 회수되는 2PE의 몰유량, 마지막으로 손실되는 2CP의 몰 분율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제약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 이유로서는 이 첫 번째 이 중립탑에서 제가 설계 변수로 설정한 것이 디스틸레이트 피드 레이쇼랑 플럭스 레이쇼인데 이 값이 높아지거나 이 디스틸레이트 피드 레이쇼의 값에 따라서 이 값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목적 함수의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손실된 2CP 몰 분율에 대해서는 원래 리액티브 디스틸레이션 컬럼을 통해서 2CP가 대부분 합적으로 해소되게 되는데 이 컨버전시 이슈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최적화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전에 이 제가 설정한 설계 변수 중에서 중립탑의 총 단수나 중립탑의 피드 단수 같은 경우에는 모두 정수형 변수만을 가지는데 이 정수형 변수들은 비교적 케이스가 적어서 이번 최적화 알고리즘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고자 정수형 변수들은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최적값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첫 번째 중립탑 총 단수를 변화시켰을 때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이 11단 이상에서 유량의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중립탑의 총 단수에 대해서는 11단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중립탑의 총 단수를 결정하고 리액티브 디스틸레이션 컬럼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했을 때는 이 범위는 모두 시뮬레이션에 수렴됐을 때에 대한 결과값인데 두 단에서 DMC의 유량이 최대화됨을 볼 수 있어서 다음과 같이 리액티브 디스틸레이션 컬럼의 총 단수는 9단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총 단수를 결정한 뒤 첫 번째 중립탑에 대한 피딩 단수를 계산시켰을 때 민감도 분석 결과로서는 5단에 거의 유량의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5단에서 DMC의 유량이 피크가 찍었기 때문에 DMC의 유량 첫 번째 중립탑의 피딩 단수를 5단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중립탑의 피딩 단수에 대해서는 거의 4단 이후로서는 DMC의 유량이 급격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어 두 번째 중립탑의 피딩 단수를 4단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정수형 변수를 모두 찾은 뒤 나머지 설계 변수들에 대해서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최적값을 찾았습니다. 최적화 알고리즘 방법으로는 지네틱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사용하였는데 이 지네틱 알고리즘은 아스펜 플러스에서 패키지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프로그램인 파이썬에 있는 디퍼런셜 에볼루션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썬을 통해 나온 결과값을 아스펜 플러스 결과값에 넣어서 기존에 있는 논문의 결과값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 결과입니다. 반응기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메탄올의 전환율과 이산화탄소의 전환율과 DMC의 소율이 다음과 같이 높음은 이렇게 거의 100%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이번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기존에 있는 논문의 결과값과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목적 함수를 제가 이 두 유량에 대한 이 첫 번째 있는 DMC의 유량과 F2로 표현된 회수되는 2CP의 유량을 합을 최대화하는 목적 함수에 대한 목적 함수를 설정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시적 함안을 수행했을 때는 각각에 대한 목적 함수에 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그 반대로 2CP라는 유량을 최대화했을 때는 DMC 유량의 감소함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DMC 유량만을 최대화했을 때는 2CPU 유량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두 목적 함수를 두 유량에 대한 합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래프는 기존에 있는 논문의 결과값과 이번에 최적화 검토를 통해서 나온 결과값을 비교해 본 것인데, X3으로 표현된 것은 첫 번째 중립탑의 총 단수입니다. 기존의 논문에서 찾은 최적값에 비해 조금 더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X4로 표현된 것은 첫 번째 중립탑의 비링 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도 기존에 비해 약간 더 올라갔음을, 비링 단수가 조금 더 올라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첫 번째 중립탑의 총 단수가 줄어들고 비딩 단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X1이랑 X2로 표현된 첫 번째 중립탑에 대한 리플럭스 레이시오나 디스틸레이트 투 피드 레이시오도 이와 같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X5로 표현된 두 번째 리액티브 디스틸레이션 컬럼에 대한 중립탑의 활류비와 그리고 X6로 표현된 리액티브 디스틸레이션 컬럼의 바톤 투 피드 레이시오는 여기 보시면 X8로 표현된 리액티브 디스틸레이션 컬럼의 비딩 단수가 약간 더 증가하였고, 그리고 여기서 표현이 되진 않았지만 두 번째 리액티브 디스틸레이션 컬럼으로 들어가는 비딩 용도가 약간 더 증가해서 다음과 같이 기존에 비해서 약간 더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유전 알고리즘을 거치고 민감도 분석을 거친 결과들을 기존에 있는 결과값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거의 기존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번에 민감도 분석 결과랑 유전 알고리즘의 결과를 같이 붙여넣은 것인데, 다음과 같이 기존에 있는 결과값과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세륜부트 촉매하에서 직접 DMC 합성 공정을 수행하면서 중립탑 설계 변수를 최적화할 수 있었으며, 이 최적화 알고리즘을 유전 알고리즘으로 적용시켜서 조금 리고러스한 기존에 비해 좀 더 리고러스한 최적화를 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테크놀로지 원투고요.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수명여대 백준현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공정에 미반응한 CO2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미반응한 남은 메탄올은 공정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통 거의 다 기존에 있는 논문 결과도 그렇고 이번에 연구를 시뮬레이션 수행했을 때에 비해서 거의 반응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게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미량은 공정 시뮬레이션상에 반영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메탄올하고 DH하고는 공비를 또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안에서 옆에 순환하다 보면 계속 축적이 될 거고, 그죠? 그렇게 되면 이 중립탑 설계 자체가 잘못된 설계가 되거든요. 공비 형성하면 프레셔 스윙 디스틸레이션 다른 방법들을 써야 되는데,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저 정도 미량이면 이 반영을 시뮬레이션상에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제가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는 기존에 이런 다른 프로덕트에 대해서 별로 고려를 아주 흥미량을 나왔기 때문에 거의 고려를 안 했었는데 한번 다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공정에 CO2는 반영하셨는데 CO2도 미량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메탄올은 반영을 안 하셔서 답변이 잘 요즘 일단 다른 분도 질문 주세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그 최적화 알고리즘을 제네틱 알고리즘을 택하셨는데 왜 GA를 택하셨어요? 최적화 알고리즘 GA 같은 경우가 좀 이런 넌리니어 프로그래밍